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울산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에 재직 중인 최영찬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내용은 좋은 논문을 쓰는 방법, 그 중에서도 결론, 논문의 마무리를 책임지는 결론 및 참고 문헌을 어떻게 작성하면 좋은 논문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결론은 이제 논문의 마무리를 짓는 부분으로 why, how, 내가 왜 이 연구를 했고 어떻게 연구를 했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다. 이런 사실들이 세 가지가 짤막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논문이 결론을 마무리 짓는 것은 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것을 했으며 어떻게 연구했고 결과는 무엇이다. 이런 것들이 내용이 전부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 서론에서 연구 배경, 내가 왜 이 연구를 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문제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소개할 건데 그것과 내용이 아주 일맥상통해야 됩니다. 전혀 다른 연구 결과에 대해서 나열을 하다 보면 서론에서는 연구 배경, 연구 필요성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결론과는 다른 부분은 결론부에서 나오면 이제 완전히 논문이 일관성이 없겠죠. 내용의 일관성을 위해서 서론의 연구 배경, 제시한 문제를 결론에서 그대로 제시가 돼야 됩니다. 결론에 쓸 사항은 중요한 연구 성과를 일반에서 내가 이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반화해서 정리해야 되고 연구 성과의 의미,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를 제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게 결론은 단순히 요약이 아닙니다. 앞에서 얻은 결과나 디스커션 부분에 있던 것들을 단순히 요약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결론을 짓는 거예요.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나 이런 걸 얻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무엇을 알아내었다, 만들었다, 밝혔다 등 우리가 이번 연구를 해낸 것들을 마지막에 적는 겁니다. 그리고 향후 퍼더 스터디로 아니면 향후 추후 연구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이 아마 전망이 좋을 것이다 라고 쓰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제안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은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적으면 좋으나 꼭 안 적었다고 나쁜 논문은 아니에요.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꼭 주의해야 될 사항은 세 가지 why, how, what 이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리고 서론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이 내가 이것을 연구하려고 연구를 했는데 결론은 실패할 수도 있겠죠. 그것과는 다른 결과를 얻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서론에서 제시했던 연구 목적이 결론에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론부터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연구 결론까지 하나의 큰 주제로 묶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좋은 논문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결과나 토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기술하지 말 것, 그 다음에 본문에서 언급한 식이나 그림, 표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은 결과에서 다 끝내야 돼요. 결론에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의의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문단을 사용하지 않는다.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의 문단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복잡하지 않게 기술한다. 결론에서는 서론과 같은 개요는 필요하지 않고 바로 결론을 기술한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 결론에서는 서론에서는 내가 왜 이 연구를 필요하게 됐는지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개요를 우리가 쓰는데 내 연구가 왜 중요한지 왜 이걸 하게 됐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결론에서는 이미 서론 연구 결과가 다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개요를 쓸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것들은 절대 쓰지 않는다. 그리고 결론에 토의로부터 이끌어내야 되지만 디스커션이 끝나고 이제 결론을 마무리 짓는 말을 하게 되는데 더 이상 이거를 왜 토의를 다시 한번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냥 결론만 적습니다. 그리고 결론의 시제는 주로 과거 시제를 사용한다. 그러면 내 연구 결과를 앞에 설명했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이 연구를 통해서 무엇을 얻었다. 과거죠. 과거를 사용합니다. 현실감이 중요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현재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옛날 결과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제를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결론을 어떻게 하면 쓰는지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기존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그 R&E를 하다 보면 R&E 보고서, 그다음에 논문을 쓰게 되는데 제가 그 예를 하나 작년에 그 R&E 보고서로 썼던 그 한 예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이 예를 가져왔냐면 이 지금 보고서가 작년에 실제로 어느 한 학교에서 R&E를 사용하는 논문인데
이것이 못 썼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논문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잘 교육을 받지 아직까지 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이제 그 예로 제가 보여드리고자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작년 R&D 보고서를 읽으면서 지금 저도 관심 있는 연구 분야이기 때문에 재밌게 읽었어요. 그 주제가 뭐였냐면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 저하 분석을 통한 얼마나 재사용이 가능한지 사용 횟수에 대한 적정 사용 횟수를 도출한 아주 재밌는 연구 결과였습니다. 이 학생들이 아주 오랫동안 연구 결과를 해서 이제 적정 사용 횟수를 도출했는데 자기 연구 성과를 여러분들에게 잘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를 해야 되겠죠? 얼마나 결과를 잘 썼는지 제가 그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연구 요약 부분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서론 부분을 이렇게 썼는데 서론에 대부분의 미세먼지 황사가 많이 있고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보호 목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마스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번 재활용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얼마나 재사용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 결과는 없다라고 서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사용 횟수를 4회 이상 하면서 KF80과 KF94의 여러 가지 팩터들을 얼마나 통기가 되는지, 얼마나 필터링이 되는지, 퀄리티 팩터는 얼마인지 이 학생들이 분석을 아주 훌륭하게 했어요. 자기들이 연구 결과를 얼마나 잘 여러분들에게 표출했을까요? 그 다음에 결론 및 제언을 이렇게 아주 길게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하나하나 읽으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줄거리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학생들이 연구 결과를 이제 결론 및 제언 파트에서 어떻게 설명했냐? WHO에서는 일회용 마스크의 다회 사용은 원칙적으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수가 된 요즘 마스크를 재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스크는 사용할수록 성능이 떨어지는 소모품이므로 특히 일회용 마스크가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사용 시간이 길지 않습니다. 더욱이 마스크 사용 횟수가 증감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이 유지가 되는지에 대한 연구가 없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본 연구의 목적은 마스크를 얼마나 다회 사용에 따라서 얼마나 성능이 저하되는지 분석해서 적정 사용 횟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스크 적정 재사용 횟수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학생들이 언급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스크의 성능은 주로 분진 포집 효율과 안면부 흡기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합니다. 분진 포집 효율은 입자의 크기와 속도와 관련되는데 얼마나 페네트레이션이 되는지 제가 다 디테일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실효 마스크들의 페네트레이션과 프레셔 드랍을 측정해서 퀄리티 팩터라는 값을 계산해서 이 퀄리티 팩터가 높을수록 마스크의 성능이 좋다라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의 성능 저하를 분석하기 위해서 연구 방법을 어떤 것들을 측정했는지에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런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 이제 근거를 얻었는데 결론적으로 4회 정도 반복할수록 마스크 성능이 괜찮게 유지가 되더라. 4회 이상 쓰면 KF80은 성능 저하가 뚜렷이 보이지만 KF94는 4회 이상 써도 성능 저하가 크지 않았다. 라고 해서 결론은 4회 이내로 쓰면 둘 다 KF80, KF94가 유리하지만 4회보다 더 많이 쓰면 KF80보다는 94가 낫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연구 결론을 이렇게 내고 추후 학생들이 마스크의 다회사회 사용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사용하는 여러 조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세균이 자랄 수도 있고 미세먼지가 입자가 붙었다가 다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학생들 수준에서 이제 마스크의 필터링 효율에만 집중을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그 오염이 되는지 미생물의 성증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첨부돼서 훨씬 더 많은 연구가 돼야 된다. 추후 이런 연구가 되면 좋겠다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구 결과예요. 하지만 제가 만약에 논문을 쓴다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앞부분에서 일회용 마스크의 다회 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다회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는데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서론에 필요한 문제겠죠. 내가 왜 이런 마스크를 이런 연구를 하게 여기 연구
방법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론에 좀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마스크의 죄송합니다, 오자네요. 적정 재사용 횟수를 도출하였다. 라고 간단하게 서론에서 왜 이 연구를 하게 됐는지, 마스크가 재사용된 연구 결과가 없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구매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마스크를 또 한 번만 쓰고 일회용 버리게 되면 또 쓰레기가 되겠죠. 그리고 환경오염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하면 좋은데 얼마나 재사용하는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은 서론에 좀 어울리는 내용입니다. 결론에서는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서 마스크의 적정 재사용 횟수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 KF82 페네트레이션이 재사용 횟수가 따라서 증가하지만 4회 이내에서는 80이나 90이나 이런 성능이 잘 유지가 되었다. 그런 결론을 간단하게 적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결론을 얻었는지 근거들을, 그 다음에 연구 결과들을, 중간에 설명했던 연구 결과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를 제안했으면 훨씬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학생들이 좋은 제안을 했는데, 우리 마스크 입자 투과할만 보았는데 미생물의 번식 등 마스크 재사용에 적절한 횟수를 결정할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팩터들도 있다. 우리가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서 그것들을 다 보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이 추후 가미돼서 더 연구를 한다면 훨씬 더 적당한 재사용 횟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연구 제안까지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서론 부분에서 이 학생들이 서론 부분에서 아주 짧게 이런 마스크가 무엇인지, 마스크는 80이 있고 90이 있고 99가 있고, 그리고 기존에 사람들이 그 소비자 조사를 했을 때 사람들이 2번 이상 재사용한다라고 이런 연구 그 조사한 것들을 제안을 했는데, 연구 배경이죠. 그리고 마스크가 무엇인지 배경 지식을 설명했는데, 서론 부분이 그 앞에 뒷부분에 결론이 있었던 내용들이 서론 쪽으로 많이 이동을 하면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한번 조합을 해봤습니다. 서론 부분에 첫 번째로 지금 미세먼지, 황사와 같은 미세먼지,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보건용 마스크는 이제 우리한테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다. 아주 우리한테 일상생활에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하지만 이런 마스크는 사람들이 뻗다 뺏었다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구매를 하려면 돈도 들고, 그리고 일회용이라서 일회용 한 번 쓰고 무조건 벗었다고 버려버리면 그게 또 쓰레기가 되고, 재사용할 수 있으면 재사용은 되는데 얼마나 재사용할 수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없다.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대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문장으로, 이 연구를 위해서 우리는 마스크의 대표적인 성능 지표인 프레셔 드랍과 페넌트레이션을 기준으로 퀄리티 팩터를 계산해내서 착용 횟수에 따른 변화를 측정해서 우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적정 재사용 횟수를 도출하였다. 연구를 어떻게 했는지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는 KF80과 KF94의 적정 사용 가능 횟수를 성공적으로 도출했습니다. 라고 서론을 꾸미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이런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KF80과 94가 몇 번까지 쓸 수 있는지를 도출했구나. 서론을 보고 이제 흥미를 가지고 이 연구 결과를 쭉 아마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서 설명했던 결론 및 제언에서 앞에 처음과 두 번째 문단은 서론에 좀 더 어울리는 내용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서부터 결론인데요. 이제 마지막 결론, 투과율을 봤더니 그 80과 94가 4회 이내는 비슷하다. 중반 부분부터 결론에 어울리는 내용이고, 앞에 두 개는 서론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논문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희는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앞에서 봤던 예처럼 서론, 연구 결과, 그 다음에 디스커션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왜 저런 일이, 그러니까 서론이랑 연구 결과랑 디스커션 파트가 왜 이렇게 차별이 없는지,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그거를 따로따로 작성해서 그래요. 논문을 작성할 때는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의 글을 쓴다고 생각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다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서론만 써놓고 연구 결과 또 따로 쓰고
결론만 따로 쓰고 하다 보면 결론만 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결론만 쓰다 보면 이거 왜 연구를 하게 됐는지 쓰게 되는데 그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의 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은 논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용과 참고 문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연구 결과, 그 다음에 이제 결론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용과 참고 문헌이 논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표현하기 위해서 인용과 참고 문헌은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여러분들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인용이란 다른 이의 글이나 생각을 빌어와서 연구자 자신의 주장이나 이론을 정당화하는 행위입니다. 내가 아이디어가 없다고 남의 글들을 가져와 가지고 쓰는 게 인용이 아니고요. 내가 이런 사실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다른 사람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것이 인용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꼭 표현을 해야 돼요. 아무리 사소한 부분이라도 타인의 논문에서 인용한 것이라면 인용의 근거를 정확하게 맞추고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것이 이 논문의 신뢰성을 얻는 방법이에요. 논문에서 인용한 모든 참고 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모두 기술해야 됩니다. 내 주장과 연구 결과의 신빙성, 그리고 타당성, 그다음에 얼마나 이렇게 재현됐는지 다른 연구자들도 이런 비슷한 연구 결과를 이렇게 막 얻었더라. 이게 나 혼자만 얻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얻었다. 그러면 내 연구 결과가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겠죠. 내가 어떤 주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나만 주장하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너무 독창적이어도 그럴 수도 있지만 비슷한 연구 결과를 다른 사람들이 했던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면 내 말이 정말 타당성이 있다는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용과 참고 문헌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타 연구자들에게 많이 인용된 논문, 내 연구 결과가 다른 연구자들한테 사용해서 많이 인용이 됐어요. 그러면 어떤 정말 중요한 발견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유전체 편집, 유전자 가위. 유전자 가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전자를 편집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도 있고 형질을 바꿀 수도 있고 논문 인용 횟수가 어마어마하겠죠. 중요한 발견의 횟수, 인용도는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연구 결과가 인용이 많이 됐다. 그럼 내 연구가 중요한 연구를 잘 수행했다. 그러니까 내가 연구 결과 형편이 없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 허점도 많고 그렇네. 그럼 제 인용을 안 하겠죠. 연구자의 평판이나 논문의 중요도 체크에 있어서 중요한 지수입니다. 중요한 지표입니다. 인용 지수입니다. 여러분들이 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것도 인용을 하지만 그 인용을 정확하고 그리고 또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들이 논문을 잘 쓰는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여러분들 구글링 많이 하시죠? 구글에서 어떤 모르는 것들을 검색하거나 할 때 유전자 가위라고 제가 쳐봤더니 여러 가지 이제 검색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검색 결과가 어떻게 해서 유전자 가위를 표현한 것들이 아주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왜 어떤 것들이 첫 번째로 나왔을까? 구글의 검색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는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구글은 유전자 가위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다른 블로그나 다른 논문이나 이런 데서 인용이 많이 된 사이트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논문과 비슷해요. 인용이 많이 된 그런 페이지들을 먼저 보여줘요. 메디컬 업저버라는 신문인데요. 의학 신문인데 그래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가 논란이 되는 이런 기사를 썼는데 그것들이 아무래도 다른 데서 많이 인용이 됐나 봐요. 그래서 구글의 검색 원리는 바로 인용이 많이 된 것들을 우선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피인용도가 그 연구자가 얼마나 훌륭한지,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한 지표로 그리고 피인용 횟수가 높은 연구자들이 매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인용도는 연구자의 평판과 논문의 중요 체크에 아주 중요한 팩터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성장해서 이제 과학자가 되면 논문을 많이 쓰게 될 텐데 실제 이제 논문을 투고할 때는 이게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저널마다 특정적으로 선호하는 논문 인용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가 돼서 논문을 작성할 때는 꼭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학술지마다 요구하는 방식, 어서포 가이드라고 이제 섹션이 다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투고하고자 전하는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서 써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그리고 엔드노트라는 이 서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왜냐면 이 너무 전화를 냈더니 제 게재가 안 됐어요. 그럼 다른 전화에 맞게 형식을 바꿔야 되는데, 할 때마다 이 레퍼런스 형식과 이거 다 틀리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이것들 그 인용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따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예를 보여드리면, 이제 이건 네이처 계열 저널에서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처음 나온 인용도 처음 1, 2, 3 숫자를 매기고, 레퍼런스를 표시할 때도 사람 이제 제목, 그다음에 제목, 그리고 연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처 외에 이제 엘저비어라는 저널에서 이제 셀 계열 세포, 몰레큘러 셀 여러 가지 이제 큰 저널 이제 그룹인데요. 거기서는 아까 숫자와는 틀리게 저자 이름이 있고 연도가 표현이 되어 있죠. 그 본문 중앙에 인용을 저렇게 표현합니다. 그 레퍼런스 표현하는 방법도 전혀 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논문을 쓸 때는 꼭 그 투고하고자 하는 저널에 맞는 표현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R&E를 주로 하다 보니까 R&E도 논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인용을 해라 라고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021년도 청소년 창의 과학 연구 책자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인용 관련된 파트를 제가 따왔습니다. 인용 및 참고 문헌을 표시할 때 참고 문헌 인용은 해당 어귀의 우측에 괄호를 해서 숫자를 넣으라 라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현한다. 1, 1, 2, 3 이런 식으로 꼭 여러분들이 이제 R&E 할 때는 이렇게 형식을 정했기 때문에 이 형식을 따라야 됩니다. 반드시. 난 이렇게 쓰고 싶어 라고 하면 여러분의 논문 작성법에 어긋난 거예요. 제대로 된 논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논문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용 방법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논문에서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학자로서 논문을 참고 문헌까지 제대로 표현하는 방법을 꼭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문헌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R&E에서 학위 논문을 만약에 참고를 했다. 1번, 예를 들어서 학위 논문, 어떤 사람의 학위 논문인지, 연도, 제목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박사인지 석사 학위 논문인지, 어느 학교에서 나간 논문인지 이런 식으로 1번 예시를 들어서 표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정기 간행물, 어떤 잡지나 정기적으로 매달 나오는, 아니면 1년에 몇 번씩 나오는 것들은 몇 호인지, 권, 호, 몇 페이지를 발췌했는지, 그 다음에 그런 것들 2번 참고해서 사람 이름, 연도, 그 다음에 제목이 무엇이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잡지 제목인지, 그 다음에 권호를 꼭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신문 기사를 여러분들이 인용을 한 경우에 4번 참조, 어떤 신문, 몇 년도, 며칠자 기준, 몇 면에 나왔는지, 그 다음에 어떤 기사인지, 신문에는 여러 기사가들이 있으니까 꼭 이런 식으로 인용을 해야 되고요. 단행본, 한 권 나오는 건 매년 정기 간행물이 아니라 단행본이에요. 한 권 나왔어요. 그러면 6번, 지은이, 연도, 어떤 제목인지, 어떤 출판사가 했는지 6번을 따라서 하면 됩니다. 형식에 따라서 어떤 거를 인용했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인용을 표현하는 레퍼런스를 표현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맞는 인용 방법을 꼭 적용해서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영문 참고 문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기 간행물일 경우에, 그리고 저자가 한 명일 경우에,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 저자가 11인 이상일 경우에는 10명까지 제시하고 나머지는 ETLR 등등이라는 표시인데 꼭 이렇게 표현하는 것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단행본, 번역서일 경우에도 예시들이 표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 책자를 R&E 책자를 보게 되면 어떻게 레퍼런스를 자세히 제대로 적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꼭 참고해서 논문 작성에 참조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R&E 논문 작성의 원칙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R&E를 통해서 1년 동안 아니면 짧게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고 아니면 또 연구를 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R&E의 결과물을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논문을 작성을 잘하는 것들은 연구자가 되기 위한 아주 밑바탕입니다. 그리고 논문을 어떻게 하면 잘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는데 주제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드론의 배터리를 정말 성능 좋은 배터리를 개발했다. 그런데 드론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내 드론은 어떻게 하면 날 수가 있었고 드론은 언제 만들어졌고 드론의 미래는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잘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드론의 배터리, 지금 드론의
드론이 오래 날수록 좋은데 지금 기술의 한계는 1시간 정도밖에 날지 못한다. 나는 2시간짜리를 만들었다. 주제가 분명했죠. 드론의 비행 가능 시간을 늘렸다. 그 주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 구성이 일관성 있는 주제로 논리적이어야 된다. 아까 서론부터 그다음에 본론, 연구 결과, 그다음에 결론에 이르기까지 일관성 있는 주제로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절대로 많은 분량을 다양한 연구 결과를 나열식으로 쓰지 말 것. 그것이 잘 쓰는 논문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논의의 전개가 아주 논리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문장 하나하나 쌓아가는 내용이 그 문단에서 결론으로 집약되어서 이런 결과로 내가 아주 성능 좋은 드론의 배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왜 성능이 좋은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어야 되겠죠. 기존의 1시간보다 2시간 비행거리가 늘어났고 무게가 더 가볍던지 아니면 충전 효율이 더 좋다든지 왜 남들 것보다 더 좋은지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다음 자기 주장의 정확성을 논증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 내가 이런 연구 결과를 얻었는데 그것이 왜 이런 근거가 있는지 그것들 논증해야 돼요. 근거가 없이 난 주장만 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연구 결과로서 사람들이 의심을 할 수 있겠죠. 근거가 뭐냐? 근거를 대라. 과학 실험, 과학 연구 결과에서 논문은 근거가 없이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자기 연구가 도달한 결과를 분명히 제시해야 돼요. 내가 연구 결과한 건 요건데 과장에서 그걸 바탕으로 이만큼 표현하게 되면 그거는 과장이죠. 그거는 정확한 과학적 결과가 아닙니다. 자기 연구가 결과한 한계를 그러면 그거 바탕으로 이렇게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결론 부분에서 그래서 나는 새로운 기존보다 조금 나은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드론의 배터리를 만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드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든지 이제 드론 가지고 우주 여행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제시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 본론에서 기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나의 고유한 연구 성취를 제시하고 그 나의 고유한 주장이나 발견이 없는 논문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거는 논문으로서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존의 사람들이 연구했던 거 그리고 내가 새로운 이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나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발견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 논문으로서 가치가 떨어집니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지식, 이것들이 연구자가 할 수 있는 특권이자 의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그것이 결과물이 논문이니까 당연히 그런 자신의 고유한 주장이나 발견을 잘 드러나도록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오늘 R&E 논문은 특히 이제 뒷부분 인용과 결론과 이제 그 인용 참고문헌 작성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1년 동안 그리고 수고한 R&E 연구 결과물들을 잘 체계를 가지고 정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연구 성과를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 길이니까 논문 특히 그리고 뒷부분 결론과 그리고 인용 부분도 여러분들이 빠짐없이 잘 서술해서 논문의 마무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코로나 상황에서도 R&E 하느라고 여러분들 수고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수고한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R&E를 열심히 수행했는데 그 결과가 헛되지 않도록 논문을 잘 작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